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동일입니다. 총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 정당과 후보자들은 자신이 적임자임을 내세우며 표심 잡기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9일부터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되는 만큼 몰밑 여론이 어떻게 바뀌는지가 선거 승리 열쇠가 될 텐데요. 막판 승부를 가릴 변수들 과연 무엇이 남아있는지 4.15 총선의 핵심 쟁점들 이 시간 집중 토론해 보겠습니다. 총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민심을 잡기 위한 각 당의 선거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은 코로나19라는 초유의 국가 비상사태 아래 치러지는 선거로 표심을 예단하기가 쉽지 않고 사상 최초로 비례용 위성 정당이 등장하면서 정당이 난립하는 등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 국난 극복을 위해 정부 지지를 호소하는 한편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현 정부의 경제 실정을 부각시키며 심판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전쟁을 이겨 국난을 극복하고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일에 집중하며 선거에 임할 것입니다. 이번 선거는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지난 3년을 보면 여러 분야에 있어서 실적이 없습니다만 그중에서도 가장 나쁜 실적이 우리 경제입니다. 못 살겠다 갈아보자고 하는 것이 일반 유권자의 심정이라는 것을 또한 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이 총선 의제로 급부상했습니다. 정부 안대로 소득합이 70%만 줄 것이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 지급할 것이냐의 공방 속에 선거용이라는 논란도 제기됩니다. 과연 유권자들의 표심은 어디로 향할지 이번 주 이슈 토론에서 4.15 총선의 주요 쟁점을 짚어보고 민심의 향배는 어디에 있는지 심층 진단해봅니다. 오늘 토론을 위해 여야 전직 의원과 전문가 모셨습니다. 먼저 김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산 가톨릭대 차재원 교수 함께하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세명대 교양학부 이상희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제일 먼저 우선 현재까지 각 패널들께서 보시는 4.15 총선 판세 분석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주일도 지금 선거일이 채 남지 않았는데요. 현재 판세 어떻게들 보고 계시는지 우선 간단하게 좀 의견 부탁드릴까요? 김 의원부터. 저희가 지금 128석인데요. 여기서 이제 비례대표 의석을 빼면 113석 된다고 보고, 지난 2016년 총선에서는 저희가 호남에서 그러니까 보궐선거까지 하면 5석이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지금 대략 한 늘어날 수 있는 의석수가 20개 의석으로 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수도권에서 대략 한 10석 정도가 확장이 된다고 보면 대략 한 140석에서 150석 사이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보다 한 많게는 30석 정도 네. 늘어날 것으로 보신다 그런 말씀이십니다. 신지호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흔히 이제 우리가 그 총선은 여론조사의 무덤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지난 4번의 총선 여론조사가 다 예측이 빗나갔습니다. 오죽하면 이제 여론조사 무용론이 나오고 있는 현실인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8대, 19대, 20대 총선이 끝난 다음에 유권자 의식조사를 했는데요. 이른바 깜깜이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여론조사 공표 금지되는 D-7 일주일, 선거 일주일 그 사이에 그 표심을 정했다라고 하는 응답이 거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뭐라고 얘기하기에 단정적으로 여론조사 결과만 보고 판세 분석하고 뭐 하는 게 사실상 좀 의미가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점에서 승부는 지금부터다. 예, 네. 뚜껑은 열어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차 교수께서는 좀 어떻게 분석하고 예, 이번 계십니까? 총선은 아무래도 거대 양당 대결 구도로 회귀가 된 것이 아닐까. 그렇다고 한다면 어느 한 정당이 다른 정당하고 상당한 이 격차를 벌이기보다는 나름대로 상당한 박빙의 승부를 연출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요. 지금 현재의 여러 가지 종합적인 판세를 본다고 한다면 민주당이 초반 우위를 굳힐 것이냐, 아니면 지금 통합당이 막판 뒤집기를 할 것이냐, 그 싸움의 그러니까 판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희 교수가 보시는 판세 어떻게 보십니까? 전체적으로 언론에서도 이미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판세 자체가 여론이 여당 쪽으로 좀 우세하게 흐르고 있다 이런 판세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사실 이번 선거는 상당히 예측 불허의 선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다들 지적들 하셨습니다만 여론조사의 추이 이 자체를 어느 정도 신빙성 가지고 믿어봐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무당층이 의외로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다. 이 무당층의 향방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실정이라든가 이런 걸로 말미암아 자영업자들의 선택이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중요한 변수를 볼 수가 있단 말이죠. 네, 다 말씀하신 게 다 그런 것 때문에 좀 끝까지 좀 지켜보는 예측 불허의 상황이 계속 이어지지 않겠는가.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9일부터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지난 그 역대 총선에서 다 여론조사는 맞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보면 민주당이 상당히 여론조사에서는 우위로 나오는데 현재까지로서는 어떻습니까? 이번에도 여론조사가 또 틀릴까요? 아니면 어떻게 좀 뭔가 좀 다른 결과 나올까요? 이게 지금 우리 그 큰 3대 선거를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총선, 지방총선거 이렇게 보는데 이제까지 보면 3연승을 한 적은 있지만 4연승을 한 적은 없거든요. 한 당이. 네, 한 당이 계속해서. 근데 민주당이 2016년 총선, 2017년 조기 대선, 또 2018년 지방총선거 3연승을 했습니다. 지방선거까지. 네, 요번에도 이제 승리를 하게 되면 그 징크스를 깨는 거예요.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이.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권 집권 지금 4년 차 아닙니까? 횟수로는. 네. 4년 차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정권 심판 선거의 성격을 띌 수밖에 없는데 참으로 문재인 정권 입장에서 보면은 좀 운이 좋았다고나 할까. 이 코로나 이 팬데믹 이게 되면서요. 코로나가 블랙홀로 작용하면서 선거 이슈가 코로나에 다 그냥 빨려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 선거 열기가 좀 달아오르지 못하는 그런 건데 그리고 최근 여론조사가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도 높게 나오고 민주당 지지율도 높게 나오는데 문제는 그 코로나 지지율이 그대로 선거 지지율로 직결이 될 것인가 아닌가. 근데 네. 저는 그 코로나 지지율과 선거 실제 투표는 좀 다를 수가 있다. 네. 그 이격도가 크면은 지금 민주당의 예측은 굉장히 낭패를 볼 거고 네. 그 이격도가 상대적으로 적으면 좁으면 민주당이 좀 괜찮은 성적을 얻을 수 있고 그러니까 코로나 민심과 네. 선거 민심 이게 어느 정도 이게 연결이 되는가 그게 굉장히 제일 큰 변수가 아닐까 근데 보거든요. 그 변수는 그런데 이제 어떻게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말이죠. 그 실제 조사의 결과를 보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를 묻는 거랑 같은 여론조사에서 또 그럼 이번 선거에서 정권 견제를 위해서 야당에 표를 주겠습니까? 아니면 정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여당에 주겠습니까? 했을 때 그 차이가 확 줄어듭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코로나 여야 간 차이가 줄어든다. 예.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줄어드는가. 그다음에 지금 여론조사라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보니까 국제 기준으로 따지면요. 우리 요번 총선 여론조사 2,000여 개 넘는 거를 분석해 보면은 국제 기준으로 응답률이 3%뿐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100명에게 전화를 돌리면 3명 정도가 제대로 응답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97%가 무응답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무응답층에 그게 과연 누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는 점에서 저는 여전히 이거는 불투명한 판세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신뢰성에 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고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여론조사는 상당히 민주당이 유리한 방향으로 나왔고 아까 또 예상도 이렇게 해서 상당히 의석이 늘어날 것이다 하셨는데 그대로 결과가 나올까요? 어떻게 좀 일단은 조심스럽지만 좀. 그러니까 저희가 문재인 정부의 탄생 배경이 2016년도 촛불 전국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심판의 결과로 문재인 정부가 등장을 한 것이고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이제 블랙홀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게 단순히 블랙홀이 아니고 대통령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퇴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고요. 그것에 대한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가장 모범적이고 선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라는 그런 결과치를 반영한 거다라고 봅니다. 네. 초창기에 잘 기억하시겠지만 미래통합당에서 중국인을 막아야 된다라는 것을 굉장히 논란의 중심으로 했지 않습니까? 초기에 그렇게 하는 것을 돌파하면서 중국과의 굳건한 그런 외교적인 신뢰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버겁고 힘들었지만 원칙을 견제했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다른 나라와의 관계도 이렇게 개선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외교적 역량에 대한 평가가 기반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경제 문제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전격적으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는 그런 노력을 기울였다. 기존의 기재부에서 했던 그런 그 재정 건전성에 기초한 확장에 대한 반대를 극복해내고 어쨌든 전 국민의 70%에게 재난 기금을 확 주자라고 했는데 거기에 맞춰서 야당에서 그러지 말고 100% 다 주자, 전 국민에 주자라는 얘기가 나와서 여야가 이 문제는 신속하게 논의하는 걸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대통령, 그다음에 정부에 대한 신뢰도이고요. 그것이 바로 정당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같이 국민들과 극복해내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뢰를 보내는 것이고요. 신뢰를 보내는 그 국민들이 그 지지하는 정당으로 결집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대구, 경북, 울산, 부산, 경남에서 아주 힘들었습니다. 초창기에는 아주 힘들었지만 저희가 부산에서 선대위를 같이 했는데요. 많이 분위기가 호전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의 신뢰를 어느 정당에게 또는 대통령에 보내느냐가 결과치로 반영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전망하고 있는 그 수도권 민심과 그다음에 전국적 민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나로 모아지고 있다라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지지율이 좋게 나오는 것이고 그것이 결과까지 이어질 것이다라고 전망하시는 거겠죠. 이상희 교수께서는 뭐 한들 평론가 되겠습니다. 뭐 이 총선 여론조사는 이게 뭐 늘 안 맞았다. 그런데 뭐 어떻게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을 좀 보십니까 이번에는? 정말 저 예측 불허다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결과를 정말 혼미한 상황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지적도 하셨습니다만 이번 선거 자체가 철저한 진영 대결로 될 것이다. 이런 부분이 이미 작년부터 예견이 되어 왔었던 부분이거든요. 그 양대 진영 사이에 놓여 있는 중도층의 표심이 어디로 갈 것이냐 이것이 관건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좀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이제 이번 총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코로나 사태가 이게 어디로 움직일 것이냐 이런 부분입니다. 어느 쪽에는 꽃바람이 될 것이고 어느 쪽에는 비바람이 될 것이라는 부분인데 초창기에서는 사실상 통합당이 좀 유리한 판세로 흘러갈 수가 있었다 이렇게 예측을 했었죠. 그러나 상황이 지나면서 이 코로나 바람이 오히려 통합당에는 비바람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겁니다. 이건 뭐냐 그러면은 통상적으로 국정이 불안하게 되고 국가가 위기적 상황에 있으면은 일반 민심 자체가 정부를 의지하는 중앙정부 의지하는 그런 민심을 많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총선 전략에서 보면은 약간은 좀 차이가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총선 전략에는 어느 쪽이 더 개혁적이고 어느 쪽이 일반 민심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것인가 이걸 보는 것이거든요. 그게 사실 공천입니다. 공천인데 공천에 보면 재밌는 어떤 변화가 있어요. 뭐냐 그러면은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공천 소위 말해서 물갈이 비율이 그렇게 적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지역 현역 의원 중심으로 가는 그런 추세가 좀 많이 보였는 부분이 있고요. 반면에 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개혁을 많이 했습니다. 물갈이를 많이 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론상으로 보면은 개혁에 대한 움직임이 활발했던 통합당에 지지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그런 효과가 지금 나오고 있다. 이게 뭐냐 그러면은 참신하지 못한 후보들을 많이 냈었다. 그러니까 소위 인지도가 높은 어떤 상징성 있는 후보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내부의 균열이 있고 상대적으로 민주당에서는 현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어떤 표심 이런 것들이 작동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이 조금 유리하게 흐르는 그런 구도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이렇게 나오더라도 예측 불허다 이 말씀이신 거네요, 그죠? 지금 정권 심판론이 있는데 이것이 과연 국정 안정도를 깨뜨릴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은 이게 짐작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차기 교수님요. 앞서 저는 모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빙의 승부로 지금 양상은 펼쳐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 승부의 추는 조금 민주당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코로나 사태 자체가 일종의 선거 이 국면에서의 블랙홀로 작용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 첫 번째는 분위기 자체가 완전히 선거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봤던 이 지금 총선 국면에서 이 길거리 나가면 좀 뭔가 모르는 민주주의 축제라고 하는 선거의 분위기가 사실 좀 그렇게 체감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지금 선거에 대한 관심 자체가 많이 얕아지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투표율이죠. 이번에 지금 일단 지금 먼저 나온 투표율이 지금 그 재외국민 투표율 아닙니까? 재외국민 투표가 물론 우리나라 상황은 아니지만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 워낙 코로나 사태가 심각하니까 지금
지금 이동 자체가 안 되니까 그런 데서 사실 그 선거 자체가, 그러니까 투표 자체가 불가능했기 네. 때문에 낮아진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어쨌든 지금 역대 최저를 기록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이번 선거 사전 선거나 또 본선거도 저는 아마 좀 낮아지지 않을까. 물론 일부 여론조사에 보면 이 지난 4년보다 적극적으로 투표하겠다는 것이 한 10% 정도 더 높게 나온다고 하지만 네, 선관 그것이 여론조사에 과연 나왔었죠. 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까?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 투표율에서 중요한 부분이 세대 간 투표율인데 네. 세대 간 투표율에서 아무래도 이 코로나 사태에서 가장 좀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노년층들일 수밖에 없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아마 투표장 가기가 좀 꺼려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한다면 노년층의 투표 비율이 만약에 상대적으로 낮아질 경우에는 그것은 아무래도 이 지금 보수 야권에 좀 불리하게 작용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 또 이슈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도 보면 사실 지금 모든 이슈가 지금 코로나에 다 묻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가 재난지원금을 어떻게 지급할 것이냐, 네네네. 언제 지급할 예. 것이냐, 이걸 둘러싸고 여야가 지금 뜨거운 공방을 벌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다른 이 쟁점들이 거의 다 묻혀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레임적 차원에서 봤을 때도 항상 이 총선이라는 것이 중간평가적인,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적인 성격 자체가 많이 희석화되는 그런 이런 이 네 가지의 요소를 이 복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는 현재 이 판세가 민주당이 좀 우세하다고 한다면 그쪽으로 추가 계속 기울어질 가능성이 저는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그렇게 펼쳐봅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시죠. 사회자님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말씀하셨지만 중앙선관위에서 그 선거 전에 투표 의향 조사를 하지 그랬죠.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일반적인 여론조사하고는 좀 달리 굉장히 들어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어느 정당에 찍을 것인가 정치 성향을 묻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투표할 의향만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역대 이렇게 보면요. 큰 오차 없이 되게 들어맞았습니다. 근데 요번에 그 투표 의향을 물어보니까 반드시 투표하겠다. 이 적극 투표 의향층 이게 72.7%로요. 네. 4년 전 대비 8.8% 9% 정도가 늘었어요. 올랐다는 그러니까 거죠?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과거 같은 그 뜨거운 선거전, 오프라인상에서의 뜨거운 선거전은 아니지만 국민들의 유권자들의 마음속에는 이번에 꼭 내 소중한 한 표를 반드시 행사해야지 하는 그 의지가 일단 이 수치로 보면 굉장히 강하다고 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 차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세대별 투표율 등등 여러 가지 변수가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봐야 되고요. 아까 우리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문재인 정부의 이 코로나 초기 대응 그게 평가를 받아서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다 그랬는데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말이에요. 미국 갤럽 조사는요. 3월 20일 정도에 그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취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트럼프. 근데 지금 미국 아주 난리 아닙니까? 엄청난 그 확진자와 그 사망자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트럼프의 지지율은 오히려 올라가는가? 그거는요, 이 국가적 위기 시에는요, 정부를 중심으로 뭉치고자 하는 게 국민들의 어떤 본능적인 어떤 그 반응이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코로나 사태는 결코 정부에 대해 유리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건 좀 저는 어떻게 보면 중립적인 측면도 있다라고 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초기에 좀 이렇게 혼선이, 우왕좌왕 혼선이 있었는데 좀 중간 넘어가면서 나름대로 안정적인 이제 코로나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의료진과 시민들의 자발적 협조 덕분인지 정부의 어떤 대응인지 그 다음에 중국인 입국 금지 효과에 대해서도요. 제가 지금 4월 3일 이 기준인데요. 중국 인접 국가 중에서요, 한국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중국인 중국발 입국을 과감하게 선제적으로 차단한 대만의 경우에 339명, 베트남의 경우에 233명. 그게 확진자 숫자입니다. 확진자 숫자예요. 네. 이때가 이미 한국이 10,000명이 넘었을 시점이에요. 4월 3일. 그 다음에 몽골, 이런데 14명 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교를 할 때는요, 잘하는 나라들하고 비교를 해야지, 우리보다 못한 나라들하고 비교하고, 나 잘했다. 이건 좀 아니지 않나 그 생각해요. 부분에 대해서 예, 한마디 자연스럽게 좀. 바로 잡아야 될 것 중에 중국인 입국 금지 때문에 금지를 안 했기 때문에 확진자 수가 늘었다는 것보다는 신천지라는 특정 종교에 의한 확진자 수가 급격히 늘었다라는 점을 봐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확진자 수가 속도가 이제 점점 더디게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반면에 이제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는 걷잡을 수 없이 지금 확대되는 상황인데. 그렇죠. 그러면 여기를 다 막을 거냐, 다 통제할 거냐. 중국 지금 미래통합당이 주장했던 것처럼 미국인들 들어오는 것 또는 우리 유학생들 들어오는 거 다 막을 거냐. 이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 이외에 어떻게 방역 대책을 마련할 것이냐. 그리고 국가가 국민을 보호할 것이냐의 문제 같습니다. 저희가 곧 4월 16일이면 6주기가
도래하지 않습니까? 세월호. 예. 이때 저희가 돌이켜보면 박근혜 정부 때 세월호 참사를 제대로 했느냐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지방선거로 이어졌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코로나19를 대처하는 문재인 정부의 신뢰도, 이것이 보편적으로 국민들이 지금 정보를 굉장히 객관적으로 입수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제하지 않고 투명하게 다 공개하고 그다음에 동선도 다 공개한 이런 것들이 세계보건기구로부터 박수를 받는 것이고요. 잘하고 있다라는 거고 세계 언론으로부터 대한민국이 가장 투명하게 잘 관리하고 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9일부터는 이제 여론조사가 공표되지 않고 결국은 이제 진행이 되겠지만 특히 이제 선거를 최초로 하는 젊은 세대가 늘어나는 거고요. 네, 18세로 나눠졌으니까. 네, 그것도 이제 저희가 볼 때는 좀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입장으로 작동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번 총선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정권에 대한 심판론으로 초기에 몰았던 미래통합당의 전선 자체가 후퇴하면서 어쨌든 코로나19 퇴치를 위해서 같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재난지원금을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걸로 좀 모아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결국은 그래서 심판론 이런 것보다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어느 정당이 경쟁력이 있느냐라는 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논쟁을 저는 다르게 하는 것, 차별하는 것보다는 같은 힘을 모아서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지지 기반의 차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세대와 그 층별이 있을 것이고요. 미래통합당을 지지하는 층별이 있을 테니까 그걸 가지고 네네. 공정하게 경쟁하면 저는 될 거라고 좀 봅니다. 예, 자연스럽게 뭐 우리 말씀하시죠. 신 의원님이 제가 투표율 낮았던 부분에 대해서 앞서 그러니까 적극적인 투표 의향 조사를 해보면 아마 8% 9% 높다고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제가 말을 하면서 아까 선관위 조사했을 때 한 10% 정도 높여놓는다는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일치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과연 적극적인 투표 의향 조사는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그것이 이번 코로나 사태라는 이러한 이 전대미문의 사태에 대한 그 국민들이 갖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심적 부담을 넘어갈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이 좀 다르다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그러니까 며칠 전에 지금 워싱턴 포스트에서 지금 그 기고문이 실렸지 않습니까? 최악의 대통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라고 지금 이렇게 규정을 상당히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높은 지지율을 놓고 나온다. 그 자체가 바로 지금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상황인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앞서 우리 이상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국가적인 재난 앞에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 지금 거의 정권과 이 지도자에게 조금 힘을 몰아주는 그러한 그 부분들이 분명히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사실 이 문재인 정부가 뭐 초기 방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문제들은 있었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상당히 좀 잘 되고 있다. 확산세가 끊기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후하다. 거기다가 이 지금 국가 재난에 대해서는 상당히 집권 세력에게 몰아주는 그러한 것까지 보탤 경우에는 상당히 판세 자체가 민주당에 유리하게 작용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코로나 변수도 그렇게. 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 방역과 관련된 이 평가와 관련해서 물론 이 정부가 자화자찬한 측면도 분명히 있죠. 그러나 지금 이 방역에 대한 문제는 평가는 사실 외신들이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측면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뭐 미국 언론뿐만 아니라 일본 언론, 특히 우리 지금 한국 정부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안 좋은 시각을 많이 보도했던 산케이 신문조차도 지금 한국의 방역의 노력에 대해서 박수를 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아마 국민들의 평가도 저는 뭐 이런 외신들의 평가와 크게 다르진 않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일단은 지금 민주당에게 유리하게 흐르는 국면은 사실인 것 같다는 얘기죠. 네. 뭐 이런 표현에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뭐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억울하면 추수해야 된다. 그런 얘기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정권이 더불어민주당 정권이고 문재인 정권이기 때문에 코로나 대응에 대한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긍정적인 부분으로 많이 홍보를 할 수 있는 게 정부의 위치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통합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점이 있겠죠. 그런 것을 경험적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이제 유권자들의 투표를 이야기할 때 저장 투표 이론이다, 저장 효과 이론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은 유권자들은 그렇게 사실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죠.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입니다. 정치에 굉장히 모르는 척해도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이 저장 효과 이런 것이 뭐냐면은 그동안 축적된 정보를 가지고 투표 때 행위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축적된 정보가 뭐냐라는 것이죠. 그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총선이 치러지는 상황인데 그동안 경제 실정도 있었을 것이고 외교적인 문제도 있었을 것이고 북한에 대한 문제도 있었을 것이고
피부로 와닿는 여러 가지 정책적 결함에 대해서 그동안 저장이 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것을 분출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정권 중간에 하는 투표는 흔히 우리가 정권 심판론 투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바로 그 부분입니다. 중간 그래서 평가. 중간 평가라는 얘기가 바로 그 이야기인데 대체적으로 야당이 유리하게 흘러가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는 예기치 못하게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이런 저장력 효과 이론이 과연 발휘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이제 관건이었단 말이죠. 그런 측면을 이제 끝까지 우리가 느껴봐야 되는데 다만 이제 제가 예측 불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래도 보수 통합당, 보수 진영의 어느 정도의 이변 가능성 또는 이길 수 있는 그런 승산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그런 저장에 대한 정보의 축적 효과도 있고 지금 상황에서 이런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중앙정부가 대처를 잘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여기에 어떤 특정 정당의 힘을 몰아주는 견제적 균형 심리가 작동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유권자들이 보수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류는 충분히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뭐 샤이 보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적극적 투표층에 대해서도 70%가 넘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여기에 실질적으로 50대가 굉장한 스윙 보트로 활용을 될 수가 있다 이런 점입니다. 이 스윙 보트에 대한 부분들이 향방이 그동안 정치적인 패닉, 양당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식상해 왔었거든요. 그런 정치적 패닉 현상에 굉장히 진부함을 느꼈던 그런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50대를 넘어선 고령층들의 투표층들이 대거 바깥으로 투표장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코로나 변수는 조금 여당이 유리하긴 하지만 그것만으로 투표하는 건 아니다. 그것만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근데 저는 아까 그 김현우 의원님의 코로나 문제는 여야가 합심해갖고 이 국난을 극복하다 좀 뭐 120% 공감이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에 대한 이 코로나 문제의 그 어떤 유불리를 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선거 전략을 구사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근데 야당도 마찬가지겠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4년 일할 우리 국민의 대표 일꾼을 뽑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코로나가 지금 엄청난 환란으로 우리에게 지금 닥쳐왔지만 이게 언젠가는 종식될 거 아닙니까? 네. 이 또한 지나갈 겁니다. 이 또한 지나갈 거고 그럼 코로나 이후에 그럼 또 우리 뭐 먹고 사는 문제, 우리 외교 통일 문제, 뭐 국민 통합 문제 이런 국가적 난제들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만 가지고 이 선거를 치르려고 해서는 안 되는데 지금 진짜 유감스럽지만 집권 민주당의 경우에는 아예 슬로건 자체가 국민을 지킵니다. 더불어민주당 코로나 전쟁에서 승리하겠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코로나 오로지 싱글 이슈로 이 선거를 치르려고 하는 게 아니냐 하는 합리적 의심이 안 들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찌 보면 국민들의 다른 국정의 주요 이슈에 대한 알 권리를 그냥 차단시키는 그런 거라고 보여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거예요. 지금 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대표적인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하면 소득주도 성장 아니겠습니까? 근데 민주당 요번에 공약책 보면요. 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말 자체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마 코로나 여야 합심해서 극복하자 이건 좋은데 코로나 이외의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집권 여당으로서 좀 무책임한 모습 아니냐 이런 그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소득주도 성장은 기조가 변함이 없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번 상황에서 강조점을 두지 않고 그냥 그냥 기조를 유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협력과 견제냐 아니면 비판이냐 비난이냐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견제할 것은 견제를 해야지만 건전한 야당으로 거듭난다라고 봅니다. 저희가 야당 때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치게 정부를 비난 일색으로 갔을 경우는 저희도 오히려 역풍을 맞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미래통합당이 자신들의 정책을 가지고 정부를 견제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해야 된다. 그래서 협력의 대목은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하기 위한 국민들의 그런 아주 위축되어 있고 대단히 근심과 걱정이 많은 상황에서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여야가 협력해서 같이 가는 것이고 경제정책이나 아니면 기타의 정책에 대해서 미래통합당이 가져가야 될 견제, 문재인 정부가 이런 부분은 좀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건 견제 심리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일당이 너무 독주했을 경우는 야당이 존재감이 필요하다라는 걸로 견제 심리를 자극하면 될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 지금 미래통합당은 그런 항로가 굉장히 좀 불완전하다고 저는 봅니다. 김종민
김종인 비대위원장이죠. 저희 당의. 저희 당, 그러니까 과거에. 미래통합당에 지금 맡고 있는 이분이 2016년도에 총선을 진두지휘를 했지만 사실은 그때 무리한 정무적 판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잘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역풍이 불어서 국민들이 우리 저희 더불어민주당 결집해서 이제 결과치가 예상한 결과치보다 좀 좋게 나왔던 거라고 보여지는데 막연하게 지금 승리할 수 있다. 내지는 뭐 가반수를 확보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여론조사의 지금 수치는 믿을 것이 못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과학적인 선거를 치르는 방식의 그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어쨌든 그래도 저 유권자들은 정부 여당을 좀 밀어줘야 한다는 그러니까 쪽으로 지금 반응할 현재 것이다. 정세에 대한 분석, 그다음에 이 여론조사라는 것이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것이 틀리다라고 일방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그럼 야당 지지자들이 볼 때 과연 그 말을 신뢰하겠느냐라는 대목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가지고 미래한국당을 지지할 거냐 아니면은 더불어시민당을 지지할 거냐는 여론조사가 지난 6일 날 있었고 그 결과가 8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네네. 그런 걸 놓고 보더라도 기존의 비대정당 지지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에 대한 지지율의 격차가 좀 차이가 나기 시작한 여론조사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이 팽팽할 것이다라는 것은 사실은 별로 근거가 없다. 왜냐하면 네네. 지금 현재 여론조사 수치가 거의 한 15% 차이가 난다고 보고 그것이 투표장으로 갔을 때 어떻게 작동될 네네. 것이냐라는 것은 지역에 따라서 이제 예를 들어 영남이나 이런 데서는 근소한 차이로 좁혀질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수도권의 경우는 힘을 실어줘야 된다. 더불어민주당에 힘을 실어줘야 되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 일어나는 각종의 그런 세계적인 경제의 어려움과 대한민국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보면 그 격차는 저는 더 벌어질 것이라고 그런 쪽 보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더 반응하고 있다 하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젊은 층의 투표율이 어찌 보면은 지금 이제 79%까지 투표하겠다는 참여 의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역대 가장 최고치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반영한다라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기준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두 분 교수님께는 이제 뭐 아까 이제 입장은 뭘 또 이제 들었는데 기본적으로 또 이슈 중에 하나가 새삼스럽게 무슨 뭐 조국 전 장관 좀 쟁점화됐습니다. 그렇죠? 뭐 열린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 조금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고 그런 건 어떻게 좀 유권자들이 반응을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런 이슈에 대해서는. 일단 조국 전 장관의 프레임을 끌어들인 것은 뭐 윤석열 검찰총장도 같이 이제 동시에 끌어들인 그런 효과가 되겠죠. 네. 이런 것들은 일종의 프레임 전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그런 전략적 전술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통합당의 입장에서는 지금 정권 심판로를 끝까지 끌고 가야만이 선거에서는 어느 정도 유리하다 이렇게 이제 프레임을 설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정부와 여당을 이제 공격하는 그런 입장인데 지금 이 코로나19가 터지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정권 심판론이 상당히 좀 무뎌지는 그런 느낌이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형태든지 이걸 사태를 좀 변화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마침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불거지게 된 거죠. 언론을 통해서 소위 말해서 뭐 언론과 검찰의 유착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해서 방아쇠를 당기게 준 게 된 것이고 그런 말미암아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사태, 그에 대한 이유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선거에 이제 끌어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효과를 거두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부분들이 저는 그랬어요. 뭐 좀 냉정하게 판단한다 그러면은 과연 이 조국 전 장관의 프레임이 실질적으로 정권 안정론에 비교했을 때 그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냐 이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으로 보는 부분이 좀 큰 변수는 안 될 것이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뭐 저도 뭐 조국 장관 프레임은 뭐 야권의 입장에서는 사실 어떻게 공격할 수 있는 최대의 포인트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을 부각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생각보다 의도보다는 그렇게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가장 여야간의 뜨거운 쟁점은 이 지금 재난지원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이거든요. 사실 초반에 지금 김종인 그 선대위원장이 취임하고 나서 제1승이 바로 이 재난지원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 부분을 먼저 문제 삼았던 부분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정부가 지금 소위 그러니까 소득 하위 70%에게 가구당 100만 원씩 주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4인 가구 기준으로. 4인 가구 기준으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차라리 그러면 아예 그 지난해 통과된 예산을 줄여서 아껴서 100조를 만들자. 거기다가 지금 그 한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국채 40조를 발행해서 40조까지 더 얹어서 네. 140조 그리고 또 정부가 기존에 마련했던 100조까지 다 합쳐서 지금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240조의 예산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문제는 그러한 부분들이 미래통합당 내에서도 일치된 목소리가 아니라 뭐 지금 그 며칠 전에는 그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이건 완전히 총선을 앞두고 전형적인 이 매표 행위인데 네. 이건 포퓰리즘에 왜 우리가 지금 보완 요동하느냐 그런 식의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야권 보수 야권 내에서도 일관된 하나의 공격 포인트가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상당히 야당이 공격을 하고 싶은 조국 프레임조차도 사실 스스로가 이 프레임을 치기가 어떻게 보면 이 좀 이 힘이 모아지지 않는 그러한 양상이 되다 보니까 전면적으로 그것이 완전히 유권자들에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알겠습니다. 선거선 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메시지가 먼저 통일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코로나19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 조금 이 국민들에게 와닿을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같이 공격을 하는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그 전의 잘못된 이야기들을 같이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예. 지금 김종인 미래통합당 선대위원장이 조국을 살릴 것이냐, 경제를 살릴 것이냐, 네. 조국이냐, 경제냐 선택을 하십시오. 이런 식의 이제 프레임을 제시를 했는데 사실 미래통합당이나 미래한국당 입장에서는요, 조국 이슈가 좀 뜨거워지기를 바란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 당연하지. 그렇게 네. 가면은 예를 들면 조국 대 윤석열 뭐 이런 구도로 가면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본 거죠. 네. 근데 이거는 굉장히 뭐 의도하지 않은 그거일 수가 있는데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묻혀가던 조국을 다시 선거판으로 소환을 시킨 게 누구냐 하면은 열린민주당입니다. 이 미래통합당은 거 해보고 싶어도 이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그 제1야당이 조국 떠들면은 또 오히려 그 역풍이 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조심스러웠던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조국 이슈를 선거판에 불러들인 게 열린민주당이다. 열린민주당의 저 주요 인사들의 면면이 네. 이른바 뭐 조국 수호 뭐를 위해서 앞장섰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또 반작용으로 미래통합당 쪽에서 조국이냐 경제냐 하는 프레임 제시가 좀 나온 측면도 있다. 뭐 그건 뭐 이제 그렇다고 하고요. 지금 이제 제일 그 현안이 뭐냐면 그 재난 지원금입니다. 그렇죠? 긴급 재난 지원금. 농담으로 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서로 뭐 받고 더블로 가 다들 그렇게 해서 뭐 점점 더 올라갑니다. 그렇죠? 이게 정부가 일단 소득할 70%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 결정했는데 일단은 통합당이 1인당 50만 원, 또 민주당은 4인 가구 100만 원, 정의당은 또 더 주자 이렇게 나오고 있고 이거 어떻게 좀 결정을 해야 될까? 정리를 해야 됩니까? 일단은 이게 재난기금이지 않습니까? 재난 예, 지원금이죠. 그러니까 지원기금이고요. 긴급 재난 지원금. 저희가 이 논쟁이 촉발된 거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그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난 기금을 기본소득으로 네. 개념으로 해서 재난기금을 확보를 해서 국민들에게 평등하게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당정청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하위 70%만 어쨌든 네. 선별적 지급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저희가 얼마 전 이제 이해찬 당대표도 가급적 전체로 가자라고 얘기를 했고 황교안 대표도 그 입장이고 지금 정의당도 그 입장이 동조하고 있다라고 보면 가장 누구나 할 것 없이 지금 피해를 안 본 국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난 기본 소득의 개념으로 가고 그 논쟁, 그러니까 빨리 머리를 맞대서 이것을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가는 것으로 종결되면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야가 함께 합의해서 그리고 이제 김경수 도지사 경우는 사회적 연대 협력기금, 사회 연대 협력기금으로 해서 상위에서 좀 이렇게 아주 잘 사는 분들은 그 협력기금으로 환원시키는 방식으로 좀 하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제안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뭐 재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저희가 보편적인 그 상황이다. 지금 모든 국민들이 재난을 당하고 있다라는 기준으로 적용을 해서 정치권이 좀 한 목소리를 내서 대안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제시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서 뭐 돈을 더 많이 주느냐의 다툼이 아니라 그야말로 안정적 기금, 그러니까 저희가 3분의 1 정도 더 안정적 기금으로 되어 있다라는 게 세계의 그
기관에서 보는 평가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확장적으로도 해도 된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모범적으로 또 관리도 하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대한민국이 그런 기본소득의 개념으로 재난 기본소득을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그것을 여야가 합의하는 게 지금 기본적으로는 모든 국민에게 네. 지급을 한다.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 여야가 합의한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근데 저는요,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지금 여야 간에 이제 차이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서로 물타기를 한 거예요. 예, 서로 물타기를 해가지고 이게 표 계산을 하면서 이것 때문에 재난 기본소득 내지는 뭐 재난 긴급 지원금 때문에 우리가 표에서 좀 손해 안 보도록 이 경쟁을 한 거예요, 여야 간에. 그래갖고 그냥 다 똑같아진 건데, 근데 어차피 이 지급 시점은 언제가 되겠습니까? 총선 이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긴급 재정 경제 명령 발동해서 뭐 일주일에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거는요, 헌법 요건에 보면요. 국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나 가능한 거지. 지금 아마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선거 그렇죠.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근데 지금 선거운동 기간이라지만 지금 뭐 오프라인 선거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지금 현역 의원들 모여서 뭐 하려면 얼마든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기본적으로 요건 자체가 안 되는데 그냥 그것도 립 서비스 차원에서 여야가 경쟁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근데 선거가 끝나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야 할 것 없이 지금 얘기하는 그런 얘기들이 다 빌공짜 공약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습니까? 네, 그 저는 부분에 그렇게 대해서는 봅니다. 조금 반론을 펴면은요. 말씀하시죠. 4월 16일 날 국회 소집을 하면 됩니다. 하고 지금 그러니까 현재 의원들이 현재 의원들이 임기가 5월 30일까지이기 때문에 저는 그 안에 충분히 논의를 해서 결과물을 내놓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 현재 의원들 중에 상당수가 살아 돌아올 당선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들이 책임 있게 정치를 하지 않으면 결국은 뭐 각 당이 그 공약 중에 국민 소환제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약속해놓고 지키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의 이 선진화된 국민들이 그냥 보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빌공짜로 그래서 될 수는 없다. 빌공짜 하면 저만 하더라도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희 지역에 당선되는 국회의원한테 책임지라고 국민들과 함께 요청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4월 16일 날 임시국회를 소집을 해서 논의를 모아서 결과치를 내놓으면 저는 5월 달에도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뭐 16일이 그리고 됐든 20대 어쨌든 국회의원들이 마지막으로 국민에게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총선 앞서 후에 된다. 예. 조국 프레임을 얘기하셨는데 조국 프레임 때 가장 피해를 본 분들이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과 가족들이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공수처 도입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한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만큼 이번에 재난 기금 이 문제가 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서로 표를 얻기 위해서 만약에 표퓰리즘 차원으로 한다라면 이거는 저는 국민들로부터 철퇴를 받을 거다라고 봅니다. 반드시 실현해야 될 문제다 이런 말씀이시고. 네, 말씀하시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 부분이 이제 재난지원금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주 점잖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의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생계가 어려운 만큼 어떤 경우라도 여기에 지원해서 국민들의 민생을 안정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점잖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총선 시기라는 것입니다. 예민한 시기죠. 그래서 결국 이제 통합당도 여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가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정치라는 게 다 아시다시피 의석수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세력의 판도에 따라서 정치고 정당이 구현하는 가치와 철학이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의 이야기가 민주당에서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가담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통합당도 상당히 여기에 총선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종의 경마식 보도처럼 하나의 각 당들이 경마 경주하는 식으로 자꾸 이제 공약을 더 올려서 이렇게 더 내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얘는 궁극적으로 사실 세상에 공짜는 없는 것이거든요. 결국 이것이 나중에 미래 세대나 우리가 짊어져야 될 그런 세금으로 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부분은 재정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총선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그 재난지원금 이야기 나오면서부터 각 당이 분열되기 시작한 그런 어떤 분열적 요소로서 작용하고 있다. 이런 부분도 좀 간과할 수 없는 그런 점이다. 알겠습니다. 분열적인 모습이라고 했습니다만 지금 지금 나타난 외형은 여야가 지금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지금 보수 정당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현금성 지원을 이렇게 다 모든 국민에게 하자는
주장 자체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익히 봐오지 못했던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왜 그러면 지금 미래통합당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 상황이 그만큼 엄중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 전대미문의 이 감염병 사태 때문에 국민들의 고통이 눈앞에 뻔하게 보이는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 따지고 있을 겨를이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어떻게 보면 미래통합당이 어떻게 좀 나름대로 롤모델로 삼고 있는 미국의 공화당 정권이 지금 무엇보다도 지금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더 많은 현금 살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 그리고 또 당장 지금 그 총선이 눈앞에 왔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미래통합당에서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정부 여당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규모 240조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핵심은 아마 지난해 통과됐던 예산 중에서 한 100조를 지금 아껴서 그걸 갖고 지금 이 재난지원금뿐만 아니라 향후 또 닥쳐올 여러 가지 부분들을 지금 대비하자는 건데 문제 관건은 그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정부가 이 하위 70%에게 주려고 하던 지금 재원은 한 8조에서 9조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거는 지금 작년에 통과된 예산 중에서 불을 불급하는 것들을 줄이면 충분히 마련된다는 게 기획재정부 입장인데 문제는 지금 미래통합당이 이야기하신 대로 지금 개인 1인당 전부 다 50만 원씩 주자는 식으로 만약에 가버릴 경우에는 그럼 배 이상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그럼 그 100조라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지금 아껴서 만들어야 되는데 문제는 어떤 지금 512조 중에서 어떤 부분을 100조로 차출을 빼낼 것이냐. 쉽게 말해서 예산의 아나바다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는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과연 제대로 그러니까 합의점을 만들어낼 것이냐. 그게 앞으로 향후의 관건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좀 이번에 참 특이한 것 다 아시겠습니다. 비례정당입니다. 비례전문정당. 준영동형 비례대표제 그 도입의 취지는 사라졌다고 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더불어시민당은 더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또 미래한국당은 미래통합당과 함께 이렇게 선거를 하면서 이건 완전히 뭐 꼼수 편법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까지요. 우리 대한민국의 아시아에서 이 민주주의 수준만큼 일본보다도 앞서 나가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번에 이른바 이제 비례 전문 정당, 위성 정당, 꼼수 정당 이게 나오면서요. 참 이게 굉장히 민주주의 수준이 지금 후퇴하고 있다. 네. 우리 정치학에서요, 위성정당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공산당 일당 독재 국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나라에 대해서 일당 독재다 하는 비판이 쏟아지니까 그거를 뭐 이렇게 반박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예를 들면 북한 같으면 조선노동당이 그 일당 독재 국가 아닙니까? 그런데 조선사회민주당, 조선천도교 청우당, 그래갖고 조선노동당에 버누자를 써서 우당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 정당들을 위성정당이라고 합니다. 그런 수준의 그것들을 요번에 만들어냈다. 그러니까 여야 할 것 없이. 그러니까 그 여야 공의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데 야당이 반대하는 선거법을 그렇게 무리하게 강행해가지고 결국 이런 비극적 정치 현실을 만들어낸 데 대해서 이것 또한 요번에 선택의 하나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고, 네. 그런 저는 이제 21대 국회가 구성이 되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선거법 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때 여야가 공이다, 구체적으로 논의하자라고 되어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2018년 12월 15일로 기억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미래통합당이 그 논의를 안 하고 계속 밖으로 돌면서 4+1을 통해서 저희가 선거법 개정을 했죠. 미래통합당이 사실은 미래한국당이라는 유성정당, 가짜정당을 만들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정신, 소위 다당제라고 하고 그다음에 소수 정당의 대의성을 존중해주는 사표 방지를 하자라는 이런 헌법 정신을 전면으로 부인하면서 이렇게 가짜 정당을 만들 거라는 건 사실은 저희는 상상을 못했던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 정치라는 것은 생물과 같아서 탄핵을 하겠다라는 그런 미래통합당의 그런 정당 정치의 근간을 흔드는 또는 대통령의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 그리고 사회를 불안케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고 죄송스럽다는 얘기를 이해찬 대표님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정의당과 이 논의를 합의점을 이끌어내지 못하면서 이제 더불어시민당에 저희가 후순위로 저희 이제 비례대표 의원들을 어쨌든 출당이라는 명목으로 지금 하고는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총선이 끝나고 나서 선거법에 대한 충분한
논의, 사회적 합의가 개정은 좀 불가피하다? 필요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네네. 정신을 살리고 그다음에 다당제의 필요성이 왜 제기됐는지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 그다음 집단지성을 통한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결국은 이런 뭐 어떤 비례정당이 그야말로 그 비례 의석을 싹쓸이 하려가면서 거대 양당제가 되면서 진영 대결이 더 극화될 것이다, 격화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김현우 의원님께서 헌법 정신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다당제 구도로 가자는 것은 오래전부터 학문으로 연구도 됐고 많은 정치 일선에서도 제기가 됐었던 문제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그 헌법 정신의 일종의 역설이라도 봐야 되겠죠. 그 헌법 정신의 기본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정치에 대한 합의의 정신입니다. 실질적으로 협의의 정신이고 그 룰의 정신에 입각해서 이제 그걸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4+1 협의 체제가 원점으로 다시 이야기하자 그러면은 그 정신 자체에서 역설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단추 자체가 잘못 끼어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요. 저는 좀 염려스러운 게 그렇습니다. 준연동제 비례대표제가 다당제 구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도입하기는 했으나 완전한 실패를 자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상황이다. 그러면 총선을 끝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 어떤 식으로 다시 해석을 하자 그러면 또 다시 4+1 체제가 다시 환원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 이슈에 있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총선의 결과가 좌우할 수가 있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과 보완을 필요로 삼아 또 한 번 4+1 체제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요. 문제는 이제 정부적 차원에서 민주당이라든가 이 각 당이 실질적으로 헌법 정신의 가치를 둘 수 있는 그런 다당제 구도를 가지고 가는 논의 자체가 우리 사회적 기반에 지금 있느냐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저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성숙되지 못한 기반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렵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결국 뭐 거대 양당은 더 거대해지면서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그렇죠. 진영 대결 더 심해진다. 이런 관측도 바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이번 총선이 끝나고 나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대 양당 구도가 해결되고 상당히 또 다른 국민들이 상당히 정치에 대한 혐오와 불신을 만약에 낳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진영 간의 대결과 대립이 극화되겠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번에 실패했던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비롯한 또 다른 방식의 그런 다당제 구도 또 연대와 연정을 위한 그러한 정치 구도 제도에 대한 아마 국민적 욕구와 갈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 새로운 하나의 그러니까 이 선거제 개혁에 위한 동력이 아마 이번에 펼쳐질 이런 양당 거대 구도의 대결 구도가 아마 상당히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이번에 선거 개혁에 대해서 저는 나름대로 찬성하는 입장이긴 합니다만 결과적으로 이 지금 거대 양당들이 꼼수정당을 만들어서 이렇게 지금 이게 선거 개혁 제도를 완전히 그러니까 지금 형해화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국민적 질타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뭐 지금 그러니까 위성정당 두 개가 상당히 약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지금 이 기존의 미래통합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정당 지지율보다는 위성정당에 대한 지지율이 조금 빠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제3당에게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런 부분들은 아마 국민의 비판의 목소리의 반영이라고 볼 것이고요. 그리고 저는 또 문제는 이번 선거가 그러니까 꼼수 비례정당이라는 문제도 있지만 결국은 선거제도는 권력 구조하고 연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대통령 중심제 체제에서의 이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뭔가 엇박자였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음에 선거제도 개혁은 권력 구조의 분산, 권한의 분산하고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뭔가 좀 정치적 동력을 가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떤 뭐 개헌까지 함께 예상해본다 이런 말씀이신데 아까 이제 투표를 좀 얘기를 하셨는데 진짜 이번 또 개인적으로 보시는 이번 총선 투표율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이제 여야나 어떤 정당들이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도 잠깐 짧게 좀 예상을 해보실까요? 일단은 전 초도부터 말씀드렸지만 국민들이 일단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여론의 추이나 아니면 정보를 공유하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네. 그러니까 그것이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뉴스를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느냐, 문재인 정부가 어떤 평가를 받느냐가 젊은 세대, 특히 아까 50대가 관건이라고 하는데 약간 보수화되고 있는 50대에게 이번 코로나19를 대처하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와 전 세계 이런 경제적 어려움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한 분석과 향후 대응에 대한 판단들이 매우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과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막연하기보다는 예측 가능한 정치, 그다음에 예측 가능한 정치를 하는 세력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 힘을 몰아서
대한민국이 안정적으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구축하는데 투표 심리가 작동이 될 것이다. 참여해 주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네. 신유께서는? 네, 그 과거에 보면요, 우리가 이제 5060이 약간 좀 보수 성향이 강하고 2030이 좀 진보 성향이 강하고 허리 세대 40대가 캐스팅 보트를 행사한다. 이게 한국 정치의 오래된 속설이었는데 이제 고령화가 진전되면서 이제 이게 바뀌었습니다. 6070이 좀 보수적이고 오히려 3040이 좀 친진보적이고, 근데 50대하고 20대가 특별히 어떤 그 어느 쪽이 우위다 이렇게 그걸 쉽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는 그런 그 새로운 세대 구성이 이루어졌다라는 거고, 특히 무당층이 제일 많은 그 연령대를 보면 20대가 압도적으로 무당층이 많습니다. 이런 거는 우리 사회 아까 그 얘기 나왔던 우리 사회 진영 대결을 조금 완화시켜주고 완충시켜줄 수 있는 하나의 그런 좀 유권자 구성이 좀 된 거 아닌가. 그래서 이번에도 2050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 이런 것들에 저는 굉장히 큰 의미를 좀 부여합니다. 예. 뭐 투표율이 어떻게 될지 정말 과연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고요. 벌써 시간이 마무리 발언을 들어야 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여야 총선 전략 어떻게 될지 또 유권자들에게 아마 당부하실 말씀들 짧게 마무리 발언 부탁드릴까요? 이상희 교수께부터. 예. 네. 사실 국회의원 한 사람이 만질 수 있는 4년간의 돈이 약 2,000조가 넘습니다. 원래 예산 자체가 512조를 감안한다 그러면 약 2,025조 원 정도가 국가 예산을 주무르게 된 사람입니다. 국회의원 한 사람. 그만큼 한 표의 가치가 엄중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냉정하고 이성적인 판단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무당층에 대한 부분, 정당 지지가 없는 분들이 사실상 정치 패닉으로 인하여 투표장에 갈 것이냐, 아니면 정치 패닉으로 정치 투표장에 갈 것이냐, 이런 문제인데, 결국 이 정치에 대해서 투표장에 가는 그 자체가 결국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생활과도 밀접하고 또 앞으로의 미래를 건설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행위다. 이렇게 보신다면은 투표장으로 꼭 가셔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차재원 교수께서도 마무리 발언. 모두에 말씀드리기를 투표율이 좀 낮아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했는데요. 아무튼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금 사회적인 이 분위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정치적 거리두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름대로 대한민국이 바로 갈 수 있는 길을 우리 주권자인 국민이 제시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소중한 한 표를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꼭 행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조 전원께서. 예, 이게 당면에서 이제 코로나 위기를 우리가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되지만,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도 산적해 있다. 이번 그 4.15 총선은 코로나를 극복하는 선거일 뿐만 아니라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또 해결해 나갈 국민 일꾼을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그런 종합적 시각과 안목에서 반드시 투표장에 좀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다 반드시 투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고, 김현전 의원께서도. 저희가 이제 코로나19를 대처하면서 의료진과 방역당국 여러분들의 그런 노고와 수고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감사드리고, 또 이 치료 현장에 있다가 애석하게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애도도 표시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예기치 못했던 사건을 국민의 힘으로 함께 극복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난해 경제 침략, 일본의 경제 침략에서도 슬기롭게 극복한 대한민국이다라는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는 4월 15일 날 총선에서 반드시 자신의 그 투표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발전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모으는 그런 장이 되기를 기원드리고요. 함께 극복하는데 하고 계신 국민 여러분들께 무한한 애정과 존경의 마음을 보냅니다. 네, 부디 국민의 뜻을 제대로 담아내는 인물, 또 행정부를 올바르게 견제하고 사회 갈등을 원만히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인물, 오는 4월 15일에 유권자들의 손으로 가려내야 하겠습니다. 누가 적합한 인물인지 남은 기간 동안 꼼꼼히 살펴보시고 소중한 한 표 반드시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분 패널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